자, 이어서 2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부에는요. 2부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세탁소. 세탁소? 예. 세탁소? 세탁소. 글로벌 세탁소. 글로벌 세탁소. 자,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CMS증권 박상준 이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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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왜 세탁소입니까? 제가 뭐 글로벌 세탁소 아마 그거는 이제 세탁소인데 저는 실질적으로 세탁소를 안 간 지 오래됐어요. 그래요. 네, 왜요? 저는 런드리고를 근데 진짜 내가 이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이 얘기 안 하고 싶은데 네. 옷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니까요. 진짜 부담스럽게 또. 아니 뭐 어디서 사시는 거예요 도대체? 네, 이거 백화점에서 백화점에서? 네. 진짜. 아니, 백화점에 똑같이 가도 아니 그러니까 저런 모습 못 보여요. 소화하는 게 정말 대단한 거야 이게. 저도 백화점 다녀요. 근데 저런 거 못 사요. 저도 주기적으로 가거든요. 충분히 더 못 삽니다. 정말 그냥 대단하세요 진짜. 자, 보니까 오늘 하는 이야기가 되게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저희가 다 하실 수 있도록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냥 천천히 그냥 얘기하고 가세요. 12시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아니 최근에 아마 이제 이스라엘 전쟁 관련돼서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뭐 자세하게 뭐 어떤 그 역사나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 관련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좀 미묘한 어떤 그 변화라든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향후에 어떤 점을 조금 보고 이 전쟁을 봐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그런 내용 위주로 좀 준비했습니다. 이게 제목 보시면 다들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목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예. 이게 아마 딱 궁금증 유발시키는 제목입니다. 예. 볼까요? 그렇죠. 사실 지금 이 전쟁에서 누가 웃고 있는지, 누가 울고 있는지. 사실 전쟁이라는 것 자체를 놓고 우리가 이렇게 분석한다는 게 좀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전쟁 자체를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근데 저희가 이제 투자자로서 어떤 이제 그 정치적인 흐름이라든지 최근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인 입장이 좀 약화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다. 근데 뭐 두 가지 정도인데요. 하나는 이란 관련돼서고 하나는 사우디아라비아 관련돼서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이 모든 거를 과거로 좀 돌아가 보면 2015년도 오바마 정권 때 어찌 보면 최대의 치적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게 이란을 핵 협상 테이블로 데리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도적으로 우리가 핵 파기를 하겠다 뭐 이런 걸 했었는데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18년도에 갑자기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거를 되돌려 버려요. 그렇게 해서 다들 황당했죠. 아니 이게 뭐야? 그래서 그 당시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이렇게 되면은 북한의 김정은도 나서겠어? 이거 핵 협상에 막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으로 다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중동의 정세가 엄청 흐트러진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제 정권을 잇는 게 어찌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고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다시 이제 이란을 핵 협상 테이블로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지금 몇 년 만에 엄청 바뀌었잖아요. 이거를 다시 이제 조금 더 돌아가서 보면은 아브라함 협정 때부터 좀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제 협정. 생각으로. 근데 아브라함은 다 아시겠지만 그 3대 종교, 뭐 이슬람, 기독교, 그리고 유대교에서 다 조상으로 모시는 분이에요. 유일하게 공통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정권 때 있었던 건데 트럼프 정권이 아브라함 협정 딱 하면서 이제 이야기했던 게 이스라엘이랑 아랍에미레이트랑 그 바레인이랑 수교를 맺어요. 그럼 이게 뭐 그렇게 큰 일이야라고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자체는 그 중동 그 지역에서 국가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아랍 국가들한테. 근데 하나둘씩 수교를 맺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이름에서부터 아시지만 아브라함 협정 이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내가 중동의 평화를 아니 세계의 종교가 다 올라가게 되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교 성경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다 이제 유일하게. 근데 이제 종교로 내려오면은 다 달라요. 뭐 유대교는 이제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 그리고 기독교는 메시아가 이제 예수님이 뭐 이런 차이가 좀 다 있기는 한데 어찌 됐든 거기까지 올라가기 전에 이제 거기까지 오기 전에 이제 맨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이제 신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거기가 바로 그곳이에요. 거기가 시작이고. 근데 이제 분파가 갈려서 이슬람이 되고 기독교가 되고 뭐 이렇게 바뀌었어요. 유대교에서는 구약이랑 신약이 없잖아요. 메시아가 아직 안 왔어요. 구약과 신약의 구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뭐 어찌됐든 그랬었는데 외부적으로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가 중동의 평화를 좀
갖고 오겠다 이런 어떤 포부가 있었지만 내면적으로는 뭐냐면 반시아파 벨트를 구축한 거거든요. 반시아파, 그러니까 반시아파. 이란을 배척한 이란이랑 이라크. 시아파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란, 이라크, 뭐 이제 그 시리아, 네네. 뭐 그쵸. 이제 레바논 요 정도가 될 텐데 여기를 배척하면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순위파를 집결시키겠다라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란 이제 핵협정 우린 필요 없고 바로 퇴퇴해버린 거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흘러왔었는데 다시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요거를 협상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은 이제 내가 이란을 다시 핵협상 테일로 데리고 오겠다. 요런 게 이제 어찌 보면은 정치적으로 본인이 내년 대선에서 내놓고 싶은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최근에 5명의 수감자를 서로 맞교환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이슈가 됐잖아요. 네. 한국에 이제 동결됐던 이란의 자금 60억 달러를 보내줬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제 2018년 이후로 이란이 한 번도 맞대화를 한 적이 없거든요. 미국이랑. 근데 이제 처음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니까 이거 진짜 핵협상을 다시 할래나? 이런 이제 어떤 평화적인 분위기도 나타났었고 속내는 또 원유도 있죠. 원유 가격이 사실 좀 안정이 안 되니까 이란을 조금 다시 해가지고 원유를 좀 생산하려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네. 이란이 그럼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이란이 뭐 원유 생산량이 얼마나 된다고. 근데 보시면은 이 사진 그 표를 한번 보시면은 이란이 크루드 오일을 생산량을 하는데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하기 시작하면서 확 줄었어요. 시장 점유율이. 그래서 시장 점유율로 치면은 지금 전 세계 한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 이제 옆에 보이는 숫자는 그 400만 배럴, 300만 그쵸. 배럴 이 정도죠? 네. 250만 배럴. 네네네. 그러면서 확 줄어버렸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이제 다시 올라오는 것 같긴 하지만 요게 실질적으로 이제 대화를 할 때 요번에 이제 맞교환하자 수감자 이러면서 대화를 할 때 생산량이 좀 증가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건 수출량인데 수출량도 확 줄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시장 점유율이 지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이제 제재 때문이라는 것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잘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좀 이제 이란도 이제 다시 생산에 나서면서 증산하면 내년에는 또 원유 유가 가격이 내려가고. 조금 안정될 수 있는 그러면서 본인의 치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바이든 내가 입장에서. 이란을 핵협상 테이블로 데리고 왔을 뿐만 아니라 원유 가격도 안정화시켰다라고 하는 이런 첫 번째 이제 원대한 목표가 있었고, 네. 근데 그 와중에 올해 3월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중국에서 사우디랑 이란을 화해시키겠다. 사우디랑 이란이 어디예요? 딱 둘이 딱 붙어있죠. 순위파와 시아파의 완전- 맹주들이에요. 그게 완전 앙숙입니다. 앙숙이죠, 앙숙. 둘이 네. 이제 서로 못 죽여서 난리인데 네. 여기가 지금 화해가 안 되고 이게 지금 중동의 평화에 계속 못 끼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이걸 사회시키겠다고 3월 달에 셋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자꾸 지금 미국이 신경 못 쓰는 이런 데에다 신경 쓰고 자기네들 뭐 하려고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급해진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바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랑 막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죠. 그리고 내일하고 내일 모레 중국에서 1대1로 포럼을 하거든요. 맞아요. 요게 이제 또 중국에서는 굉장히 커요. 네. 제가 과거에 이제 중국 그 출장 갔다 와서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중국의 이 1대1로 정책이 사실 그렇게 성공적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 살리려고 노력을 한다. 올해가 1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포럼을 굉장히 크게 해가지고 뭐 100여십여 개국이 이제 참가를 한다. 뭐 이렇게 대외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탈리아도 참가해요. 근데 이탈리아는 지금 1대1로 탈퇴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기분 안 나쁘게 체면 안 구기게 탈퇴할 것이 이게 지금 이탈리아의 숙제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1대1로를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대1로에 지금 푸틴 대통령도 참가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금 체포권이 발효됐잖아요. 그러면서 그 나라 밖으로 한 번도 안 나갔거든요. 그 네.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근데 요번에 첫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하고 이 러시아가 또 이제 관계를 돈독해 하고 여기에 중동 국가들도 많이 가면서 지금 중국이 약간 그쪽에 이제 영향력을 껴치려고 하는 이런 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급할 수밖에 없죠. 근데 바이든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 뭐 다 아시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뭐 전통적인 미국의 우방 국가였는데 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랑은 조금 안 좋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민주당은 약간 이제 뭐 어떤 그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시하는데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터키에서 대사관에서 그 언론인 한 명이 피살된 적이 있었어요. 카슈크치. 뭐 시체도 이거 이 배우의 빈살만이 있다라고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비난할 수밖에 없었고 대선 이제 나가서 이제 그 선거 운동할 때 사우디아라비아를 국제적인 왕따를 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좀 삐딱하게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저 이란이랑 우리랑 앙숙인데 이란을 자꾸 좀 가까워져가지고 뭐 너네 뭐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뭐 나도 뭐 싫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 원유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그 와중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로 날아가가지고 징산 좀 해줘. 그때 뭐
대선 맞아요. 때는 뭐 그때는 그랬지만 네. 지금은 뭐 생각해 보니까 우리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주먹 피스트 펌프 하고 막 그래서 그랬잖아요. 10만 배럴 증산했었죠. 그렇죠. 그 증산하겠다 했죠. 아, 증산하겠다고 하고 비행기 타고 나르자마자 우리 감산하겠다. 사우디아라비아 뒤통수 확 쳐버리는 맞아, 이런 맞아. 얘기가 기억납니다. 나왔어요. 황당한 얘기 야, 나왔잖아요. 진짜. 그래가지고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약간 급하기 때문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랑 이스라엘이랑 화해를 시켜주려고 했어요. 수교를. 그때 제가 반시아파 벨트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때 그 아브라함 협정을 하면서 이스라엘이랑 아랍에미레이트랑 바레인이랑 이제 수교를 했거든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 반시아파라고 하는 거는 결국 수니파잖아요. 네. 근데 수니파의 맹주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만 쏙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뭐 나만 빼고 반시아파 벨트를 뭐 어떻게 구축하겠다는 거지? 네. 예,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그 수교를 맺어주는 대신에 네. 이제 군사협정을 맺겠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요게 이제 전쟁 바로 터지기 전에 거의 성사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미국에 요구를 하는 게 우리는 미국하고 미국이랑 한국, 네. 일본이랑 미국 같은 어떤 그런 군사협정을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군사를 파견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우리가 공격받으면 바로 출격해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성사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전쟁이 난 이유에 대해서도 하마스가 좀 급했다. 왜냐면 하마스 같은 경우에는 순위파거든요. 네. 근데 이란에 이제 지원을 받죠.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은 하마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교리는 그거잖아요. 이스라엘을 우리는 무조건 여기서 다 내몰아야 돼. 같이 사는 거 그런 거 없어 우리. 이런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몰아야 되는데 지금 자꾸 이스라엘이랑 아랍권 국가들, 우리 형제 국가들이랑 친해지니까 요거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꼈다.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딱 터지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란도 성사 안 됐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란이랑 사우디아라비아랑 앙숙인데 둘 다랑 친하게 지내겠다. 이거 조금 어쩌면 욕심이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란은 하마스랑 전쟁 터지면서 바로 배후로 지목이 되고 있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영상 다 보셨잖아요. 저거를 어떻게 준비했지? 저거는 이란의 지원 없으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공화당에서 공격하는 게 이거 봐 지금 수감자 교환하고 나서 돈 쏴주고 이러니까 바로 저거 지금 돈 거기다 싸줬네.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비난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은 조금 안 좋아졌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전쟁 딱 터지자마자 사우디아라비아 그럼 이스라엘이랑 화해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입장이 어떨지 다들 귀추를 주목했는데 딱 빈살만이 이야기했죠. 우리는 팔레스타인 지지한다. 근데 여기서 뭐 팔레스타인 하마스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으니까 하마스를 지지한다는 건 아니지만 어찌 됐든 간에 빈살만도 왕이지만 그 중요하잖아요. 아랍 우리 그 국민들의 여론 생각이 여론 중요하죠. 근데 거기다 대고 우리 뭐 항상 계속 이스라엘이랑 뭐 앙숙이었었는데 이스라엘 지원한다 이것도 좀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살짝 발을 빼서 여지는 납줬죠. 하지만 여전히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 좀 곤란해졌다. 그래서 공화당에서는 공격하기 딱 좋은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도 계속 이야기하죠. 거 봐라 내가 반시아파 벨트 구축해가지고 하자고 했더니 괜히 무슨 이란 뭐 핵평산 태그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한다 그래서 지금 이 결과 어떡할 거야. 이거 내가 다시 되면은 나는 이거 다시 돌린다. 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앞두고 있는 이제 11월 17일 요 이제 그 임시 예산안 처리된 거 셧다운 겨우 넘어갔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금 위태위태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하원 의장도 지금 안 뽑히고 있죠. 다시 안 뽑히고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하원 의장도 잘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입장에서는 하원은 더 강경한 사람이 올 가능성이 분명히 높은데 거기서부터 지금 예산 처리가 쉽지 않다. 그래서 요것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지금 되어버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입지가 좀 좋아진 인물들은 누가 있을까? 이 왼쪽에 있는 분이 네타냐후 총리. 이번에 이제 최근에 뭐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사진을 많이 보셨겠지만 네타냐후 총리가 입지가 좀 좋아졌다. 사진을 참 잘 골라오셨어요. 일부러 가져오신 거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 나오더라고요. 그냥 검색했는데 이거 오른쪽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제 입지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이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 기억하시겠지만 사법권 개혁한다고. 맞아요. 이스라엘의 최장기 총리예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3월달에 사법권 개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그때 시위를 제가 알기로 이스라엘의 인구가 920만 명인가 950만 명인데 매번 시위할 때마다 50만 명씩 모였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 최고치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민주주의가 완전히 다 날라간다. 그래서 막 인공기 들고 우리 독재 국가로 간다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뭐 나름의 다 이유는 있습니다. 사실 뭐 독재를 하려고 하다기보다는 뭐
따져보면은 지금 팔레스타인 인구도 지금 이스라엘 인구랑 따졌을 때 많이 증가한 거예요. 지금 계속 두 국가로 나눠서 가자. 뭐 이렇게 같이 잘 살아보자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민주주의로 갔을 때 인구가 더 많아지는 이런 현상들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개혁하는 것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민주주의를 박살내는 건데 말이 되냐 이러면서 시위가 막 되고 지금 입지가 안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전쟁이 딱 터지면서 전시 상황이 되면은 사실 이런 것들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입지가 조금 좋아졌는데요. 뭐 굉장히 미묘하긴 합니다. 사실 지금 뭐 이제 지상군 투입하겠다 안 하겠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상군을 투입해서 이제 민간인이 좀 살해당하고 이런 순간 사실 입지가 좀 역전될 수는 있어요. 네. 사실 아무리 누가 먼저 도발을 했고 뭐 인지를 처형했고 했던 간에 그 지상군이 들어가서 압도적으로 밀어붙이고 거기에서 민간인 학살까지는 아니지만 민간인이 사상자가 발생하는 순간 사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기는 한데요. 어찌됐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에 이제 대선 출마는 거의 확실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입지가 좀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 종식이 어떻게 될지 좀 굉장히 불투명해진 상황이에요. 이게 보시면 이제 그 팔레스타인이랑 전쟁 터진 다음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바로 이스라엘 방문 공식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다들 도와주고 있잖아요. 거의 묻지마로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생각해보니까 우리만 지금 싸우던 중이어서 다들 집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기서 더 중요한 애들이 지금 전쟁이 났다? 약간 좀 팽당했어. 그렇죠. 잊혀져 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본인이 좀 급해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방문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거기에 미국이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전이 글쎄요 더 확전될까? 요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 좀 정치적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졌는데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 계속 무기를 지원해 주는 것조차도 아니 이거 지금 돈도 없는데 좀 거기다 왜 계속 주려고 하는 거야 이런 비난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또 지원한다? 약간 되게 힘든 거죠. 그런 건가요? 그러면 사실 지금 공화당 쪽에서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공격하고 있는 게 돈 너무 많이 쓴다. 그렇죠. 너 왜 이렇게 돈 많이 쓰냐? 그리고 채권 계속 발행해갖고 돈 많이 쓰니까 그쵸.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까지 더 지원해 줄게라면 그 돈은 어디서 날 건데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또 사실 그 자금을 어디서 마련할지도 사실은 애매하긴 하고요. 네. 전쟁을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개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두 군데에서 간접적으로라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좀 않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중국하고 이제 그 중동하고 향후에 조금 더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지금 뭐 1대1로라든지 이런 것들 그때 제가 이제 중국에 있을 때 홍콩에 있을 때는 홍콩에서 이제 1대1로 포럼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중동 국가들이 많이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내일부터 하는 중국 본토에서 하는 1대1로도 많이 참여를 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외적으로 봤을 때 그 지금의 어떤 이스라엘 전쟁이 대리전 같이 보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어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양 국가들 대 아랍권 국가들 이렇게 지금 구도는 좀 나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라고 했을 때 같은 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선진국들이 모여서 우리는 이스라엘 지지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이런 갈등 구조이기 때문에 중국이 거기에서 파고들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실질적으로 지금 중요한 건 그거 같습니다. 이제 중국하고 미국 이제 이 두 국가의 이제 갈등이 계속 얼마나 더 심해질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인데 중동하고 좀 가까워지고 지금 미국의 어떤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이 조금 약화된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어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미국하고 중국의 어떤 갈등이 좀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계속 이제 미국의 어떤 그 고위급 장관들이 지금 중국을 방문을 했지만 별 성과가 없었잖아요. 네. 근데 지난주에 미국의 상원 의원들이 이제 중국에 갔는데 시진핑 주석하고 만남이 성사됐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뭐 미중 관계 개선할 이유 1000가지나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뭐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미사 여구들을 줬지만 이 만남이 성사됐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 상원 의원들이 가면서 시진핑 주석 만나게 해달라. 근데 이게 잘 성사가 안 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성사가 됐다라는 것은 물밑 작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이제 결국엔 국채 매입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규제 완화. 요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건데 갑자기 주말에 전쟁이 터지면서 이런 만남이 성사됐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랑 시진핑 주석이 만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계속 그 백악관에서는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백악관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안 됐다라고 하면 이런 뉴스들 내놓을 리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조금 성사가 된다라고 하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블링컨 국무장관이 계속 아랍 국가들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그 중국에는 통화를 요청을 해가지고 이란을 좀 제재시켜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의 수요가 지금 좀 맞는 거예요. 미국은 조금 정치적으로 힘들어지고 중국은 여기서 조금 더 힘을 쓸 수 있는 어떤 구간이 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11월 달에 좀 어떤 만남이 성사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좀 국제 정세에 그래도 조금 단기적으로는 괜찮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만남이 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제 중국 쪽으로 좀 힘의 중심이 좀 쏠릴 가능성을 좀 보시는 거죠? 뭐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갈등이 너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요게 조금 완화되는 정도? 사실 요거 가지고 뭐 좀 중국이 갑자기 사실 뭐 내가 그러면 뭐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둘이 만남 성사된다는 같이 수요가 맞았구나라는 걸 볼 수 있어서 더 때리지는 않겠구나. 지금 왜냐하면 그 화웨이가 스마트폰을 내놨잖아요. 메이트 60. 그게 지금 뭐 물론 품절된 게 제한된 수량이다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 시장에서 궁금해하는 게 아니 7나노미터 어떻게 만들었어? 이거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지금 제 2차 제재안을 이제 미국이 내놔서 먼저 중국에 이제 전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이제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 만남이 성사되는 앞뒤로 어떤 변화가 좀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게 제재가 또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미국 주식에도 좀 안 좋아요. 그 빵 주식들도 거기에 지금 왜냐하면 요번에는 이제 그 데이터 센터라든지 AI를 개발하는 데이터 센터도 맡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한테 클라우드 서비스를 맡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다 미국의 빵 같은 회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지금 팔고 있는 저사양 칩도 이제 규제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은 좀 완화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희망이자 어떤 그 생각인데 지금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약간 이런 것들이 약화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와, 저는 이 28 전쟁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지금 수요가 좀 맞아 떨어지고 있다. 좀 사이가 가까워질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제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쫙 정리해 주시고 미국과 중국에 대한 어떤 입장 차이를 딱 말씀해 주시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가 또 흥미진진하네요. 또. 그리고 앞으로 좀 봐야 될 것은 확전 여부일 텐데요. 이제 그 확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제 헤즈볼라가 될 텐데 헤즈볼라는 이제 레바논의 이제 극우 정당이죠. 이제 과격 정당인데 헤즈볼라는 직접적으로 대외적으로도 다 알려져 있지만 이란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즈볼라가 과거에 이제 레바논 전쟁 때 이스라엘이랑 붙었던 적도 있고 이제 헤즈볼라가 직접적으로 참여를 한다고 하면 그건 이란의 어떤 승인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확전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미국에서도 중국한테 이란 좀 자제 좀 시켜달라는 거고 이란도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만약에 지상군 투입하면 우리도 그거는 좌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사실 이사님 말씀만 딱 들으면 사실 중국이 좀 가진 카드가 더 좀 강해 보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바이든 정부는 뭐 내년 미 대선이 있으니까 본인은 좀 급하고 그리고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에 직접 전화해서 이란 좀 어떻게 좀 제재 좀 해줘. 이런 부탁을 물론 이제 그 안에 뭐 반도체나 여러 가지 그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중국에 좀 가져가는 카드가 좀 많지 않을까라는. 근데 사실 뭐 중국도 대놓고 이란을 제재시켜 주지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 대해서 이거 이스라엘 전쟁 터졌을 때 입장 표명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중립적인 입장을 표명했거든. 그래서 다들 비난했죠. 그럼 이게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시기가 아닌 것 같은데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중동이랑 가까워져야 되는데 약간 이거
이거를 강하게 이야기하기는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어서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확전이 될 것이냐 아니냐는 뭐 제가 그럼 그쪽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네. 쉽지는 않지만 헤즈볼라의 참전을 저희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전이었죠. 레바논 남부에 폭격을 가했다. 이스라엘이 이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약간 시끄럽했죠. 이거 레바논이면 바로 헤즈볼라랑 뭐 붙었나 이랬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 뭐 예. 평소에 주고받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이제 뭐 위협용 뭐 이랬는지 모르겠고 뭐 먼저 우리 날라와서 줬어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 어찌됐든 뭐 헤즈볼라에서 직접적으로 개입이나 이런 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그런 거는 없지만 지금 계속 좀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면 이사님께서는 지금 이 전쟁이 좀 장기화 될 것으로 네. 좀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도 뭐 한 달 이상은 좀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장기화가 되려면 결국 확전인데 그거는 좀 진짜 위험하죠. 왜냐하면 이란이 만약에 이제 참전을 한다라고 하면 미국도 예. 좌시하진 않을 미국 항공모함 중 2대나 떠 있는데 네네. 좌시하진 않을 네. 거고 이란이 만약에 전쟁에 참여한다? 그럼 호르무즈 해협부터 차단시킬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를 통해서 나오는 중동의 원유가 전 세계의 20% 정도 돼요. 그럼 원유도 이게 지금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맞아요. 예. 이게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렸던 그림은 어찌 보면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좋았는데 이란을 핵 협상 테이블로 데려와서 핵 폐기를 하고 원유 생산을 하고 전 세계로 수출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무슨 얘기했냐면 우리 이스라엘이랑 수교 맺고 군사 방위 이제 협약 맺으면 1월 달부터 우리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내년 돼가지고 원유값이 딱 안정되면서 중동의 평화를 그려왔고 그러면 이제 딱 대선 치를 때 선거 때 할 계획은 완벽했네요. 계획은 완벽했는데 이렇게 틀어질 줄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인생이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럼요. 예. 제가 잠시 좀 짧은 인생 살아봤지만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예. 계획 다 필요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무계획이 계획이다. 그러면 저희 네. 예. 그 우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터졌을 때 또 핫했던 산업이 방산이었잖아요. 그쵸. 이번엔 방산하고 어떻게 엮여 있어요? 사실 방산주가 우크라이나전 때도 이제 갑자기 급등했다가 좀 조정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도 뭐 이스라엘전 터졌을 때 로키드 마틴이 그날 한 9% 올랐나? 이러고 조정 좀 받고 있는데 제 생각에 이제 저희 포트폴리오 내에 그 방산주를 근데 좀 슬픈 거예요. 이 어떤 그 세계 평화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제가 과거에도 한번 이제 그 또 되게 이거 아이러니한 게 아니라 좀 의미 있는데 제가 처음 3% 방송을 할 때 로키드 마틴을 했는데 맞아. 그걸 제가 그때 네, 그러네요. 같이 했죠. 그때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세계가 좀 많이 이제 혼란스러워지면서 블락화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포트 내 방산주를 좀 가져가자. 사실 그런 기조가 여전히 조금 더 강해졌다라고 봐야겠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이후에 이제 냉전 이후 최고 수준으로 다들 이제 국가에서 각 국가별로 군인 방위비를 늘리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로키드 마틴이고 오늘도 저는 로키드 마틴을 좀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런 겁니다. 이제 로키드 마틴이 ASM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수주를 왜냐하면 지금 뭐 비행기가 그런 거잖아요. 전화해가지고 저희 그 F-16 한 3대 필요한데 다음 달까지 배송되나요? 뭐 이런 거 아니죠. 쿠팡이 아니니까 그쵸. 이거 수주를 한 다음에 만들 게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네. 많이 밀려 있고 그래서 이제 수주 잔량이 중요한 건데 어찌 됐든 이거는 국가적으로 좀 밀어준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아브라함 협정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아브라함 협정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의회에서 반대를 무릅쓰고 본인의 거부권까지 행사를 하겠다라고 위협하면서 통과시킨 게 바로 F-35의 판매거든요. 이거를 아랍에미레이트에 팔겠다. 네. 협정에 대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잖아요. 선물인데 팔아준다라는 게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로키드 마틴의 비행기나 이런 것들은 뭐 파는 것도 의회 통과가 필요하고 네. 동맹국에만 팔아주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전에도 지금 그 옆에 이제 유럽 국가한테 그 F-16 빌려줘도 돼 이런 걸 승인하잖아요. 승인해줘야 빌려줄 수 있고 막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국가적으로 어떤 이런 이제 그 이슈가 있을 때 계속 이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그래서 지금 2022년도 그 지난해 우크라이나전 대비해서 지금 각 국가의 어떤 그 평균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 지출이 한 3.7% 정도 증가를 했고요. 유럽만 따지고 한 12%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더 굉장히 불락 경제와 어떤 대립이 좀 더 심해진다라고 보이는 게
나토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터진 이후에 나토 가입 승인 국가들, 그러니까 신청 국가들이 막 늘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터지자마자 신청을 한 게 스웨덴이랑 핀란드예요. 핀란드는 지금 가입이 됐습니다. 근데 스웨덴은 아직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토 가입이라고 하는 게 뭐 그냥 신청하고 심사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복잡한 기간들이 있어요. 뭐 이거는 조금 덜 준비됐으니까 요거 정도 준비를 해와라고 하는 기간도 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가입이 안 됐었는데 G20 정상회담 때였나?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얼마 전에 그 정상회담 하면서 G20이었어요. 정상회담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그 과정을 철폐해주겠다. 그냥 전쟁 끝나면 나토 가입시켜줄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 되게 이례적인 건데 그 당시에 이제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을 못하고 있었던 이유가 튀르키예 때문이거든요. 이게 또 이제 이야기하자면은 또 길어지는데 튀르키예가 스웨덴 반대했던 이유는 크루드족 때문이에요. 크루드족이 과거에 영국이 이제 중동을 나누면서 그냥 그어버렸거든요, 선을. 지금 3개 국가에 나눠 살고 있나요? 그렇죠. 그 크루드족이 그냥 다 나눠지면서 다 나눠진 거예요. 근데 크루드족이 되게 용맹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 전투력이나 이런 것도 좋다 보니까 과거에 좀 이용 많이 당했어요. 우리 나라 만들어줄게라고 하면서 팽당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았는데 어찌됐든 스웨덴에도 크루드족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네, 상당 스웨덴에도? 부분 들어가 스웨덴에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본인들 입장에서는 크루드족이 굉장히 골치거든요. 테러 국가, 테러 민족으로 이제 지정을 했고 테러 단체로 지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웨덴에 아니 이거 너네도 같이 이제 테러 단체로 해줘야 되는데 스웨덴에는 상당 부분 크루드족이 있다 보니까 의회에도 국회의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이 계속 안 맞아서 나는 스웨덴의 가입을 못 봐주겠다 이렇게 됐는데 요번에 이제 G20 정상회담 하면서 스웨덴 어찌 보면은 찬성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에르도안 대통령이. 근데 거기에 좀 딜이 있었죠. 사실 과거에 이제 튀르키예가 미국에서 이란이랑 무역하지 마 이랬는데 무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소리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약간 좀 삑딱선을 타고 러시아로부터 방공 미사일을 2019년도인가 샀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니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우리 그러면 너네한테 무기 못 팔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F-16이고 뭐고 하나도 안 팔았거든요. 근데 F-16의 보유량을 보면은 튀르키예가 미국 다음으로 많아요. 이게 보시면은 미국이 F-16 936대가 있거든요. 근데 튀르키예가 243대로 2위예요. 어우, 엄청 그러니까 많네요. 굉장히 이제 이런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되는 곳인데 그 이유로 안 팔아주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딜을 친 거죠. 그래서 요번에 우리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 승인시켜주겠다. 대신에 F-16 우리한테 좀 주고 그리고 EU 가입도 우리 좀 승인 다시 협상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를 바이든 대통령이랑 딜을 한 거죠. 저 표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또 224대를 갖고 있네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당연히 이제 뭐 우방 국가이다 보니까. 예. 근데 이게 근데 되게 좀 아이러니한 게 그때 그 튀르키예가 뭐 우리 찬성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기자들이 이거 바이든 대통령이랑 회담하면서 뭔가 딜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F-16의 이거 인도는 과거에 이제 주문 들어온 거 주는 거지 전혀 상관없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이 되게 화났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 F-16 보내주기로 해놓고 안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바로 이야기하는 게 F-16 보내주면 우리 승인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스웨덴 나토 가입 찬성 못해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 어찌됐든 나토에 지금 다들 가입을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반대편이라고 하면은 브릭스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브릭스가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만든 단어 이외에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걸 몰랐지만 브릭스가 이제 6개국이 최근에 가입이 승인됐어요. 근데 여기에 절반 이상이 이제 그 중동 국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이제 그 브릭스랑 나토의 어떻게 보면 나토 아니면 G7 이렇게 대립이 조금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불락 경제화는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이 어떤 군사적인 긴장이 완화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또 미국이 베트남에 이제 F-16 포함해가지고 군사 패키지 판매 추진하겠다. 그래서 또 중국에 자극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비 확장 경쟁이라든지 전 세계적인 이 갈등은 굉장히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로키드 마틴이랑 뭐 군 방위 산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본인의 관심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 뭐 레이더 업체도 있고 뭐 이제 그 함선 만드는 업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로키드 마틴이랑 그 개별적으로 로키드 마틴 좀 별로다라고 하면 요 이제 ETF, ITA 요거 방위 산업 묶은 ETF거든요.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네. 근데 요거가 2020년대부터의 상승률을 보면은 로키드 마틴 대비에 좀 현저히 적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그 보잉이 비중이 한 17% 정도. 보잉이
과거에나 방위 산업이었지 사실 요새는 이제 비행기 만들고 이제 우주 산업 뭐 이쪽이 더 크다 보니까 네네. 근데 그 맥스 737 이슈가 너무 길게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이 비행기 됐죠. 네, 지금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안 좋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개별 방산주를 포트에 넣는 게 낫지 않겠냐 장기적으로 생각하는데 뭐 그게 좀 아니다라고 하면 ETF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근데 지금 그 전쟁 이슈 때문에 급등했을 때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과거를 봐도 전쟁 이슈가 급등한다고 해서 갑자기 수주가 늘어나는 게 매출이 찍히는 건 아니거든요. 저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궁금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터졌을 때 막 급등했다가 꽤 오랫동안 하락 좀 조정을 보였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국방비를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건 맞는데 어차피 국가가 전쟁 났다고 갑자기 국방비를 뭐 원래 막 한 3% 늘리던 걸 갑자기 10% 막 20% 늘릴 수는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국방비는 그럼 그냥 원래 정해진 대로 늘어나는 거라면 그러면 이제 그게 맞다면 그러니까 네네. 제가 틀린 거겠죠. 틀리니까 질문 드린 거겠죠. 네네. 맞다면 그러면 그런 방위산업 기업들이 수주 받는 것도 이게 갑자기 훅 늘어나는 건 아니고 그냥 정해진 대로 늘어나는 거 아닌가라는 궁금증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떤 네. 과거와 같은 글로벌화라든지 좀 어떤 평화가 좀 길게 유지되는 시기라고 하면 국방비가 늘어나는 비중이 뭐 10% 이렇게 늘지 않더라도 뭐 1% 굉장히 소소했을 텐데 지금은 좀 적극적으로 늘리는 모양새가 있고 그때 우크라이나전 때 기억나시겠지만 독일이라든지 네. 과거에 이제 전범 국가들 그런 국가들에서 좀 신났어요. 신나가지고 막 늘리려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평화의 시기라고 하면은 그렇게까지 많이 늘리지 않는 면이 이제 지금은 조금 지속적으로 매년 늘어날 가망성이 조금 높아졌다라는 게 어찌 보면 좀 슬프지만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뭐 방위 산업 하면 뭐 최근에 뭐 팔란티어도 좀 이슈가 좀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죠? 예. 예. 굉장히 큰 관심 받고 있죠. 지금도 큰 관심 받고 있는 예.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첫 3프로 TV에 나오셔서 했던 이야기를 오늘 다시 했던 그러네요. 어찌 보면은 2년 만에 공교롭게도. 음. 자, 그러면 다음 주제는 보니까 왜 터졌나? 전쟁 왜 터졌나요? 근데 이거 시간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게 근데 제가 이제 그 앞에서 조금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예. 조금 자세히 들어가는 얘기여가지고 굳이 이걸 언급을 할 필요가 있을지 네. 모르겠네요. 그러면 조금 뭐 구체적으로 좀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 있으시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터진 이유가 예. 뭐 이제 그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네. 그런 화해 무드도 있지만 좀 강대강 구조였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 네타냐후 총리 이쪽이 이제 연정이잖아요. 예. 근데 그쪽이 이제 다 극우 성향, 뭐 유대인의 힙이라든지 뭐 시온주의 연합 뭐 이런 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극우적으로 가는 이제 연합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막 그 사법부 계약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극우였는데 하마스 같은 경우에도 그 굉장히 극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 나눠져 있는 게 지금 가자 지구랑 이제 서한 지구 이렇게 네. 두 개잖아요. 근데 지금 뉴스에 나오는 얘기만 보면은 서한 지구 얘기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하마스가 뭐 기원으로 가면은 첫 번째 뭐 인티파다 뭐 이제 그 이스라엘하고 가자 그 팔레스타인에서 봉기 일어났던 그때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어찌 됐든 굉장히 역사는 좀 길거든요. 근데 2006년도에 집권을 했어요. 근데 지금 가자 지구는 이제 하마스 그리고 이제 서한 지구는 파타가 집권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파타도 사실 이제 강경파예요. 이제 강경파로 시작을 했지만 이게 계속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스라엘이랑 그래도 우리 좀 공존하고 같이 잘 지내보자 이런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하마스가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근데 사실 처음에 생겼을 때는 팔레스타인 내부에서도 그렇게까지 이제 지지를 받지 못했었는데 계속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도 어찌 보면 자행한 것들이 있잖아요. 계속 이제 뭐 학살도 좀 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자행되면서 팔레스타인 내부에서 지지를 받게 됐다. 그래서 이제 가자 지구 같은 경우에는 하마스가 2006년도부터 집권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강대강으로 부딪힌 구조에서 좀 전쟁이 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네, 지금 사실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너무 강대각이니까 네. 이게 지금 뭐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 달, 두 달 정도 갈 것 같다 하지만 이게 되게 장기화 될 것 같고
꼭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그런 싸움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그 지금 이제 서로 어찌 보면은 명분 쌓기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이제 하마스 입장에서는 지상군이 빨리 들어와서 좀 어떤 그 민간인 사상자도 되고 좀 이스라엘이 이제 어떤 그런 자행하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은 면이 있을 건데 예.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본인들이 처음에 뭐 처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강하게 하면서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킨 것 같은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지금 사실 미국이 뭐 괜찮아 들어가도 돼라고 승인해 주는 건 아니지만 어찌 보면 암묵적인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그 인터뷰에 나와서도 하는 게 만약에 이스라엘이 다시 가자 지구를 점령한다고 하면 그거 굉장한 실수이다 이렇게 맞아요. 이야기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미국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이제 지상군이 들어가서 점령하는 순간 또 이란이 참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서로 굉장히 이제 경계하고 여기서 있는 그런 끝내는 게. 상황이다. 네. 근데 이게 지금 5차 중동 전쟁 뭐 이런 이야기들이 초반에 언급됐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이스라엘이랑 가자 지구는 서로 폭격도 하고 다툼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 중동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4번이 있었거든요. 근데 1차 중동 전쟁 다 마찬가지지만 결국에는 아랍 국가들이 합치거나 아니면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가 가세하거나 여러 국가들이 합쳐야 되는데 이번에는 하마스가 이란의 이제 지원을 뭐 이제 이란은 뭐 아니라고 했지만 네. 어쨌든 지원을 받아가지고 공격을 하면서 이게 여러 국가가 합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보인다라고 하기 때문에 5차 중동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짜 5차 중동 전쟁으로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는 우리는 아직 모르지만 두 가지 포인트네요. 진짜 헤즈볼라가 참전하느냐가 첫 번째.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란까지 직접 움직이느냐. 사실 그 두 가지. 헤즈볼라만 움직여도 뭐 이란이 시킨 건지 모르지만 누구나 이란이 시켰겠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죠. 이 두 가지 포인트. 그렇죠. 사실 그렇게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리전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대리전만 해도 사실 미국한테는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는 상황이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 거기에 네. 쏟아부어야 될 무기들이. 알겠습니다. 근데 다 뭔가 국가 간의 어떤 이해관계를 다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미국하고 중국의 어떤 입장 차이가 네. 제일 궁금하네요. 사실 이제는. 그렇죠. 사실 근데 네. 그 아까 제가 나토랑 이제 그 브릭스 뭐 이런 대립 구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예. 그냥 개인적으로 나토가 결집력이 그래도 더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나토는 초패권 국가가 중심이 있죠. 어찌 보면은 미국이라는 국가가 뭐 조금 하면은 되게 좀 갈등을 좀 할 수도 있고. 근데 그 브릭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브릭스라는 이름 자체가 요 신흥 국가들 강자들이에요. 다 잘났어요. 서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지금 이해관계도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러시아랑 중국은 지금 어찌 보면 굉장히 가까운 관계지만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지금 다시 재집권한 이후로 지금 서방 국가랑 더 친해지고 싶다. 근데 무슨 소리야? 막 이런 것도 좀 있고 인도는 지금 틈틈이 중국의 자리를 노리고 있고 네. 제조 국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브릭스가 그렇게 끈끈하게 뭉치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원래 다 잘나면 끈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맞아요. 예. 큰 형님 하나 있고 이게 동생들 쫙 있으면 쫙 뭉치는데 다 형님이야 지금. 예. 그러네요. 저 마지막으로 이것도 한번 이거 왜 준비해 주셨는지도 궁금하고 실제로 이게 정말 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한데 한국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중동 얘기했지만 네네. 이거 연결인가요? 한국, 중국 여행객의 특수 느렸나? 아니요, 이건 연결은 연결은 아니고, 아니고 네. 사실 오늘 시간이 좀 남으면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네. 제가 시간이 되나요? 이게 지금 다음 분 나오셔야 되는데 너무 길게. 한 12시, 한 12시까지는 네. 시간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국의 황금 연휴가 끝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황금 연휴 특수에 대해서 그 전에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과거에 이제 싹쓸이 쇼핑을 많이 했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얼마나 쇼핑을 했느냐. 근데 사실 그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자면 중국인들의 쇼핑의 어떤 그 습관이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이것도 좀 약간 극과 극으로 가는 것 같기는 예. 한데요. 럭셔리 쇼핑이 여전히 존재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황금 연휴에 이제 그 단체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뭐 이제 그
롯데백화점 그 저기 강남에 있는 롯데백화점 가가지고 네. 면세점 가가지고 줄을 딱 섰는데 보니까 결과적으로 줄을 쓴 거는 다 명품관일 뿐이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싹쓸이 쇼핑이 화장품이랑 이제 이런 쪽으로 많이 몰렸었잖아요. 네. 근데 이쪽보다는 이제 명품 쪽으로 많이 섰다라는 명품만 거고요. 가지는 가는 거예요. 이제 그 돈이 있는 사람들은 좀 그렇고요. 근데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가성비 여행으로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막 나오는 게 뭐 탕핑 여행, 역방학 여행 막 이런 것들 나오는데 탕핑 여행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라고 해야 되게 그냥 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있잖아요. 휴양 같은 거예요? 네, 휴양 같은 휴양 거죠. 같은 거. 가서 이제 뭐 돈도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탕핑이 누워 있다라는 거거든요. 옛날 우리 탕평책처럼. 예, 뭐 그냥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여행도 이야기를 하고 역방향은 이제 조그만 중소형 도시, 시골이라든지 이런 데로 여행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도 재미있는 게 여행객들이 대부분 이제 뭐 성수동이나 막 이런 데로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이제 뭐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휴 때 이런 것들을 좀 다 봤는데 제가 그 셰라톤 호텔에서 묵었었거든요. 셰라톤이 아니 거기 워커힐 호텔. 그 워커힐 광진구에 있는. 네, 네네네. 워커힐 호텔에 있었는데 실제로 중국 관광객이 있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오진 않았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좀 돈이 있거나 한 사람들이 카지노 즐기러 온 거 그런 느낌이었었고 그리고 또 거기랑 성수동 가깝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낮에 그 체크아웃하고 성수동 들렸는데 거기에 진짜 젊은 중국 친구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성수동을 거의 처음 가봤는데 예. 거기에 되게 많은 중국인들 여기 어떻게 알고 찾아왔지? 이랬는데 다 뭐 인스타나 뭐 이런 거 보고 맛집 투어 막 이런 것들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그런데 딱 보니까 뉴스에 그런 게 많이 나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과거에는 요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단체 여행객. 네. 근데 지금은 쌍커라고 하거든요. 쌍커는 이제 뭐 개인. 그래서 개인 여행이 더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그래요? 요번에 실질적으로 해외에 그렇게 많이 수요가 그러니까 어떤 그 돈이나 그러니까 많이 풀린 거 이런 것들이 과거보다는 조금 덜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트렌드가 바뀌었네. 그러니까. 중국도요. 그렇죠. 원래 그 국가가 발전하면은 이런 형태를 띠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저희 부모님 세대도 그쵸, 보면은 맞아요. 단체 여행 가서 막 그 뭡니까 그 버스- 말꼬리 말뼈 가루 막 이런 거 사드시고 그렇죠. 저도 갔었어요. 네, 하셨는데 요즘엔 그런 거 많이 줄어든 것처럼 그때는 중국- 이제 버스에서 노래 부르고 그렇죠. 제가 갔던 것 중에 진짜 최악은 어느 나라였지? 단체 여행을 갔는데 무슨 금 이렇게 세공하는 데라고 그래서 와 이거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갔는데 목걸이 만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진짜 한 두 명이 문 앞에 딱 앉아가지고 한 명은 목걸이 계속 물에 씻고 있고요. 한 명은 뭐 하고 있더라고. 이게 끝이라는 거. 그러면서 안에는 진짜 여기 두 명 다 앉고 안에 진짜 백화점처럼 해가지고 다 상품 파는데. 그래서 그거 딱 보고 들어가서 상품 사면서 야 이거 진짜 그냥 당했다. 그러니까 어디였는지 기억이 어디 안 가면 이제 나. 발리였나? 라텍스 매트리스, 그렇죠, 그렇죠. 침대 갑자기 필요 없는 침대를 그쵸. 짊어지고 그렇죠. 그런 거 하나씩 다 사와야죠. 예.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 결국 이제 결론은 그 특수를 그러니까 특수를 누렸나 안 누렸나는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중국 여행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가 과거와는 조금 달라져야 될 것 같다. 뭐 과거처럼 뭐 중국 여행하면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뭐 예. 화장품 같은 것들은 사실 태세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가성비 화장품 기업들이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산다고 하면은 요새는 이제 뭐 그 하이난다오라든지 뭐 이런 데 면세점에서 또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런 데서 중국인들이 많이 사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굳이 한국 나와가지고 화장품을 싹쓸이해가는 풍토는 지금도 싹쓸이해가는 사람이 있겠지만 과거 같지는 않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명동도 좀 많이 그림이 바뀌었다고 봐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중국 여행객이 좀 늘면서 국내 뭐 면세점부터 해서 뭐 좀 수혜 종목들이 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 좀 많았었는데 요즘에 사실 쏙 들어갔어요. 그러니까요. 요즘에 그들은 어디에 돈을 쓰는지 참. 그걸 찾아내는 게 또 저희의 역할이니까 예. 이 뉴스를 계속 팔로우 해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그 CMS 증권 박상준 이사와 함께 그 이제 28 전쟁이라는 참 참혹하고도 좀 가슴 아픈 사건이지만 이로 인해서 국가별로 어디가 좀 이점을 챙겨가고 있는지 예. 또 어디가 좀 약점을 더 크게 보여주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아주 차분하게 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또 참 긴 시간 동안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